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 이혼 진행자 조한나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로 불리며 살아온 세월, 더 늦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찾으려는 분들이 어렵게 내린 결정 황혼-이혼.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이혼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관해서 다양한 사례들과 함께 관련 법적 쟁점 및 이슈를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책 배우자라 함은 그 유책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부정행위, 그다음에 가정폭력, 그 외에 동거 의무를 위반하고 집을 가출한 경우 또는 욕설 등의 기타 폭언, 무시, 냉대 등의 다양한 사유들이 유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두 가지의 큰 입장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유책주의라 함은 이혼 청구를 할 때도 상대방에게 유책, 즉 책임이 있어야만 이혼을 할 수 있다라는 논리이기도 하고 이와 반대로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유책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상대방에게는 그 유책이 없거나 그 유책의 정도가 적은 경우에는 이혼이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와 반대로 파탄주의라고 하면 파탄주의는 기본적으로 쌍방에게 유책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누가 유책이 있는지를 굳이 따지지 않고 이혼을 시키자, 이혼을 성립시키자라는 입장이 파탄주의입니다. 우리나라 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유책주의보다는 파탄주의를 인정하고 있고요. 따라서 상대방에게 특별한 유책이 없더라도 또는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유책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이혼을 성립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전혀 파탄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민법에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이혼 사유에 있어서 마지막 6호 사유는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이는 유책주의가 아닌 파탄주의 입장의 사유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무조건 유책주의만 고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파탄주의도 일정 부분은 도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실무에서 유책이 있는 배우자가 유책이 없는 또는 본인보다 유책이 약한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이혼 청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칙적으로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를 두고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먼저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이혼이 되지 않은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사유 중에서도 그 경중에 따라서 이혼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판단되는 주요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중한 유책 사유로 보는 경우들은 대표적으로 외도입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본인이 외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청구를 한 경우에 대부분의 사례들은 이혼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사건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남성분이 부정행위를 하셨습니다. 이제 혼인 기간이 한 25년 정도 되는데요. 부정행위는 한 10년 정도 전에 이제 제3의 여성분과 부정행위를 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따로 살림을 차리셨습니다. 즉 혼인기가 총 25년 중에 15년은 원 배우자와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거주를 했지만 15년이 지난 이후부터 이 남성은 집에서 가출하고 또 외도까지 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상간녀와 함께 살림을 차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약 한 10년 정도를 이제 떨어져서 지낸 거죠. 그럼 여기에는 귀책 사유가 하나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외도, 즉 부정행위고, 두 번째는 별거, 즉 가출이죠. 가출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에 악의적 유기에 해당됩니다. 즉 부부 간에는 동거 의무도 있고 정조 의무도 있고 부양 의무도 있는데 이를 모두 다 저버린 거죠. 이러한 귀책이 있는, 즉 유책이 있는 배우자가 본인이 이혼을 먼저 하겠다고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최초 이혼 청구를 제기한 시점은 이제 10년 전입니다. 제일 처음에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가서 상간녀와 같이 살림을 차린 직후에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상간녀 입장에서도 이 법률혼 관계가 해소되지 않으면 본인은 계속적으로 불륜녀, 상간녀, 첩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남성을 설득합니다. 빨리 이혼을 해라. 당신이 이혼을 해야만 내가 정상적으로 좀 떳떳하게 살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는 계속 상간녀인데 어떻게 당신이랑 계속 한 집에서 살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며 남자를 계속 설득합니다. 근데 남자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겠죠. 일단 가정이 있고 처음부터 가정을 버릴 생각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미성년 자녀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성은 쉽게 이혼을 결심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같이 거주하고 있던 상간녀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회유를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혼 청구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동시에 이제 이 남성의 법률혼 배우자는 이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합니다. 당시에 이 여성분은 본인이 경제적 자립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남편으로부터 15년 동안 생활비를 받아서 새 아이의 엄마였기 때문에 새 자녀를 양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돼버리면 이제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경제적인 부분도 그러하고 또 자녀를 홀로 양육해야 되는 그 상황. 더군다나 남성이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린 그 상황에 대한 배신감 또한 상처 너무 컸습니다. 당장 이 이혼을 해버리면 본인 입장에서도 너무 이 15년 동안 살아온 인생이 너무 억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혼을 원치 않았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상간녀에 대한 상간소송만 우선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인 남성 입장에서는 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제기를 한 거죠. 즉 소송이 이제 두 개가 진행이 됐던 거죠. 아내의 상간녀에 대한 상간소송과 남편의 아내에 대한 이혼 청구 소송. 이 두 가지가 같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상간소송에 있어서는 부정행위에 관련된 증거들이 많이 있었고요. 일단 부정행위를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남성분과 상간녀는 그 당시에 이제 뭐 법리적으로 좀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으셨는지 본인들이 이렇게 살림을 차리고 나왔으니까 혼인관계가 파탄됐기 때문에 이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로 주장을 하셨습니다. 즉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다 인정을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내의 이 상간녀에 대한 상간녀 소송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 중에 이제 물론 직접적인 증거가 있으면 가장 좋겠죠. 예를 들면
뭐 스킨십을 하고 있는 사진이나 뭐 동영상, 그다음에 성관계를 하고 있는 그 상황. 근데 성관계를 하고 있는 그런 동영상이나 사진은 사실 직접적으로 취득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동영상을 만약에 촬영한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증거는 가급적이면 취득하지 않으시는 게, 취득하신다 하더라도 제출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래서 뭐 모텔에 드나드는 어떤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스킨십을 하고 있는 사진, 그리고 본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살림을 차려서 같은 건물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고 그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하면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부분, 전입신고 이전이 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있었고 또 같이 전입신고를 한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니 거기 주인이 바로 그 상간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이 상간녀의 집에서 남편이 전입신고까지 한 사실이 입증되었고 거기에 더하여 두 당사자, 상간녀랑 남성이 우리는 살림을 차렸다.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걸 스스로 자백까지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명확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간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위자료로 2천만 원 정도가 인정이 됐고요. 그렇게 상간소송은 진행이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이 같이 진행이 되면 상간소송은 빠르게 종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행위가 있는지, 그리고 이 부정행위에 대한 이제 인과관계가 이로 인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이 됐는지, 그리고 상간자가 이 배우자의 법률혼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요건 사실이 주장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만 있으면 대부분 한 6개월에서 8개월 이내로 사건이 끝납니다. 즉 이혼 소송보다는 대부분 빨리 종결이 되죠. 그리고 합의를 통해서도 빨리 이제 사건이 끝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간 소송은 종결이 됐고 이혼 소송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상간 소송이 먼저 종결이 되다 보니까 상간 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인정이 됐죠. 더군다나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남편의 이혼 청구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남편의 이혼 청구 소송에서 이 남편이 유책이 있다. 즉 유책 배우자라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진 거죠. 즉 상간 소송에 있어서의 판결문이 결국에는 이 남편의 이혼 청구 소송에서 남편이 유책 배우자다라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객관적인 증거가 돼버린 거죠. 즉 상황이 굉장히 불리해진 겁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아차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걸 너무나도 명확하게 밝히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본인의 이혼 청구 소송에서는 불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거고 사실은 더 이상 회복을 할 수 없는 이 부분을 만회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물론 이혼 청구 소송에서 남편 쪽에서 주장한 부분은 이미 본인이 외도를 하기 전부터 각방 생활을 했고 대화도 단절이 되어 있었고 본인을 가장으로서 존중해주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부분 외도를 한 측에서 주장하는 좀 통상적인 레파토리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도라는 걸 뒤집을 만한 유책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제 형사로 고소를 당할 정도의 어떤 뭐 가정폭력을 했거나 아니면 같이 외도를 했거나 아니면 뭐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나갔거나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는 이상은 살림까지 차린 이 남편의 이 외도라는 유책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사실상 이 아내에게는 없었습니다. 각방 생활을 한 것은 대부분의 부부들 그리고 자녀를 이제 출산하고 난 뒤에 아이들을 돌보느라 같이 같은 방에서 잠을 잘 수 있는 부부들이 그렇게 사실상은 많지가 않습니다. 각방 생활하는 부부들을 저희는 굉장히 많이 봤고요. 왜냐하면 아내 입장에서는 양육을 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재워야 되고 또 아이를 재운 뒤에 본인의 숙면을 취해야 되는데 간혹 남편이 이제 뭐 코를 골거나 아니면 뭐 남편이 뭐 늦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일찍 일어나야 되거나 하는 상황 때문에 아내가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생존의 문제인 거죠. 물론 남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고 또 그 아내가 만약에 직장까지 있는 경우라면 잠을 잘 수 있는 시간만이라도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남편과 같은 방에서 잠을 잘 경우에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 각방 생활을 하는 경우들은 비일비재하죠. 그러면 이런 각방 생활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라고 보는 판례가 있느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님들 입장에서도 그러한 문제를 많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계시기 때문에 각방 생활을 한 것만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방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귀책 또는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 외에 또 주장하는 것들이 성관계를 안 한 지 오래됐다. 자, 성관계를 안 한 거 그 자체가 귀책이 될 수 있냐 또는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볼 수 있냐. 실제로 판례에서는 그렇게 많은 경우에 성관계를 하지 않는 그 자체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동일한 사정인데요. 자녀가 있는 경우에 각방을 쓸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사정 자체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들 경제적 활동을 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또 경제적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또 힘들고 아내 입장에서도 이제 양육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저녁에는 아이를 재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 다 지쳐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관계도 자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이 자체만을 가지고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다만 일방은 성관계를 요구하는데 타방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는 상대방의 귀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성관계 거부는 명확하게 이혼 사유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성관계를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이는 상대방의 유책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기 때문에 내가 외도를 했다라는 게 그러면 합리화가 될 수 있을까?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외도를 하는 남편분들이 그 주장을 많이 합니다. 아내가 성관계를 잘 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각방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나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외도를 했다. 또는 성매매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합리화하기 위한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또한 본인의 외도가 합리화되지는 않습니다. 각방, 성관계 단절, 대화 단절 등이 혼인관계 파탄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만 성관계 거부는 이혼 사유, 상대방의 귀책에 해당될 수는 있지만 본인의 외도를 합리화할 수 있는 사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 외도를 한 남성 입장에서 이러한 사유들을 이혼을 하기 위한 근거로 주장을 하십니다. 그러나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본인의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았다. 자녀들한테 인스턴트 식품을 먹인다. 본인한테 저녁밥도 잘 차려주지 않는다. 그다음 본인한테 살갑게 대우하지 않는다. 무시한다. 본인한테 말을 안 건다. 본인은 돈을 벌기도 너무 벅찬데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존중해주지 않는다. 라는 사유들을 내세우시는데요. 그 존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남성분들이 얘기하시는 그거죠. 본인이 직장 생활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이제 따뜻한 밥을 이렇게 차려두고 기다려주는 것.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양육을 하는 아내 입장에 거기다가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3명입니다. 3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본인이 가사도 하고 양육도 전업으로 하고 있는 주부들인 경우에는 사실상 그렇게까지 준비를 다 하고 있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본인의 몸 관리조차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죠. 물론 집에 경제적으로 풍족해서 가사 도우미도 있고 또 입주 아주머니도 계시면 사실상 아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족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제 외도를 한 남성 입장에서 이혼 소송을 할 경우에 이러이러한 사유들을 상대방의 귀책으로 내세우거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됐기 때문에 이혼이 되어야 된다라는 근거로 사용을 하고 계시나 사실상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권 같은 경우에도 남편의 이혼 소송은 기각됐습니다. 이유는 남편의 귀책이 오히려 주된 이혼 사유, 주된 유책이고, 그럼 이에 반해서 상대방인 아내에게는 특별한 귀책이 없고, 그러면 아내는 예외적으로 보복이나 오기의 감정으로 이혼을 원치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또한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혼 청구 소송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그 이후에 10년을 이러한 혼인 상태로 유지를 한 거죠. 즉 남편은 상간녀와 계속해서 살림을 차려서 이제 혼인 생활이 아닌 불륜 관계를 유지를 한 거고, 이를 이제 법적인 용어로 따지면 중원적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실혼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미 살림을 차려서 부부처럼 행세를 하고 다니는 거죠. 경제적인 공동체, 실질적인 생활의 공동체. 사실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는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실혼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이 상황에서 상간녀가 이제 더 이상 나는 이렇게 못 살겠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남자한테 이혼 청구를 하자, 이혼 소송을 해보자라고 이제 설득을 합니다. 그때 그 두 분의 논리는 이러했습니다. 이미 두 집 살림을 하고 원래 혼인 관계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을 안 쓴 상황이었던 거죠. 즉 혼인 관계가 파탄이 됐다. 이는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이 됐다라고 주장해보면 어떠냐였습니다. 즉 10년 동안 이 남편은 사실혼 배우자, 즉 상간녀, 10년 전에 상간녀와 계속적으로 이 생활을 지속해왔고, 이전에 원래 정상적이었던 이 법률혼관, 그리고 지금도 존속하고 있는, 지금도 형식적으로 혼인관계인 이 법률혼 관계는 사실상 단절된 상태니 이제는 이혼 청구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이혼 소송, 제2이혼 소송도 또한 기각이 됐습니다. 이유는 이제 아직 우리나라는 유책주의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일부 이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유책 사정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법률론 관계에 있는 아내는 여전히 이혼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10년의 기간 동안에 아내는 지속적으로 남편에게 집으로 돌아와라. 내가 아이들이랑 있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남편이 당신이 돌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에 무반응을 했고요. 나중에는 연락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명의 자녀를 이 아내가 홀로 양육을 했는데 그 양육을 하는 사정에서 일부라도 양육비를 지원했느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적어도 양육비라도 지원을 하고 아이들과 면접교섭의 형태로 자주 만남을 하면서 아버지로서의 노력이라도 했더라면 제2이혼 청구 소송의 결과는 좀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본건에 있어서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거죠. 이 남성은 이미 나는 이전의 이 법률혼 관계는 나는 끝났다. 본인이 일방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이 혼인 관계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아. 나는 이전 아내에 대해서 이제 정도 떨어졌어. 나는 새로운 이 상간녀, 이 여자를 다시 사랑하게 됐어. 이전 아내는 난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이 관계는 끝났고 난 이제 자녀들도 필요 없어. 이 가정을 버린 거죠. 그러면 적어도 내가 자녀들의 아빠고, 그리고 아직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부양의 의무는 그대로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비든 양육비든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빠를 잃은 게 되고,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을 잃은 게 되는데 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 또는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 버려진 가정의 생활은 어떠했을까? 이제 남편이 집을 나가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그 아내는 생활비가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다양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전업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경력은 단절되고 할 수 있는 것은 마트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가사 도우미 뿐만 아니라 베이비시터 등의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낮에 아이들이 학교를 갔을 때는 그런 일을 하고 저녁에는 아이들을 돌봐야 하고 그리고 친정 부모님의 도움도 좀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냈던 거죠. 그리고 아내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랬고 자녀들 또한 그러했고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전혀 이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단절시키고 남편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이혼 청구는 또한 기각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유책주의에서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를 허용하고 있는 사례, 요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양육비나 생활비 등을 지급을 했는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아이들을 만나는 등으로 이 생활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또는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 있었는지, 그 이후에 이 아내 입장에서 이혼 의사가 생겼는지, 그러니까 여전히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죠. 근데 10년 동안 예를 들면 뭐 별거한 기간이 길어져서 아내 입장에서도 이혼 의사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한 이혼 의사가 생겼는지, 또는 이 여성에게도 아내에게도 뭐 다른 남자가 생겼는데 보복이나 오기의 감정으로 이혼을 그냥 원치 않는다라고만 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사정에 해당되었을 때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라도 인용이 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외도 외에 그러면 가출만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유책은 그 정도가 약하니까 이혼 청구가 되냐? 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이제 썸을 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부정이라고 보기에 좀 애매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일단 별거를 하고 싶어 하는 배우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별거는 뭐 외도 정도로 중하지 않으니까 별거를 좀 오래 하고 있다가 내가 들키지 않고 상간자를 만나고 있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혼인관계가 파탄됐으니까 내가 이혼 청구를 했을 때 이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토대로 한 5년 정도 또는 뭐 한 2년 정도, 한 10년 정도 별거를 한 다음에 이혼 청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케이스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요. 한 1년 정도 별거를 했다가 이혼 청구를 했는데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건은 이제 자녀들이 다 성년이 된 상태였고 이제 혼인 생활을 계속 하다가 이제 일방에서 이 혼인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됐고 또 이 분 입장에서는 이제 처가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혼인을 했을 때도 뭐 그때 당시에 남성분이 이제 대학교 학생이었는데 아내 쪽에서 학비를 다 대어주고 생활비 또한 다 부담해주는 등으로 혼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쪽이 좀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상황이었죠. 이 부분 때문에 지속적으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외도가 있거나 뭐 가정폭력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았고요. 그냥 본인 스스로의 어떤 자격지심으로 인해서 이 혼인 생활 내내 불행했고 답답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생활을 탈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미성년자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차마 본인도 가정을 깨트리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근데 자녀들이 이제 다 성년이 되고 대학생이 된 다음에 이제는 아이들도 스스로 본인의 삶을 개척할 수 있으니 나 또한 새롭게 내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즈음해서 이제 썸을 타는 여성분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정행위, 뭐 적극적으로 사귀고 뭐 살림을 차리고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 혼인 생활을 청산하겠다. 그래서 아내에게 내가 집을 나가겠다. 우리 이제 좀 이혼하자라고 먼저 얘기를 하니 아내는 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남성은 이제 주변에 많이 물어본 겁니다. 별거를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혼인관계가 파탄됐으니까 이혼이 될 수 있대 라는 말을 듣고 집을 나오십니다. 즉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서 별거가 시작된 거죠.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버티십니다.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별거 한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혼 청구를 하면 이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어떤 입장이냐? 물론 혼인은 이제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혼인을 하는 거죠. 다만 혼인도 쌍방의 의사 합치를 통해서 혼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혼도 적어도 쌍방이 어느 정도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협의 이혼도 의사 합치가 있어야 협의 이혼이 되고, 그럼 의사 합치가 없는 경우에는 적어도 상대방한테 귀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재판상 이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건은 첫 번째, 쌍방의 이혼 의사에 대한 합치가 없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상대방한테 이혼 사유가 있느냐. 특별히 이 아내의 입장에서는 이혼 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집이 좀 부유했던 거. 이로 인해서 경제적 지원을 한 거. 오히려 이 부분은 나중에 재산 분할에 있어서 기여도를 오히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 재판상 이혼 사유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무시를 하고 냉대를 했다. 무시와 냉대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건데, 물론 20년의 혼인 생활 중에 은연중에 뭐 처가 쪽에서라든지 아니면 아내가 무시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명절에 갔는데 뭐 집도 다 아내 명인데, 뭐 사위 당신은 뭐 본가에서 뭐 부동산 이번에 매수하는데 자금 좀 보태줄 수 없다고 하시냐? 못 보태준다. 그럼 좀 보태주시면 좋으실 텐데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런 부분을 남성 입장에서는 본인이 무시를 당했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정도의 무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그냥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 그 수준은 특별히 이혼 사유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말로 뭐 당신이 좀 월급 좀 많이 벌면 좋겠는데, 사위 자네가 뭐 월급 월 1,000 정도만 받으면 뭐 우리 딸이 편할 텐데, 이런 얘기는 사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 자체만을 가지고 이혼을 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얘기를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고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법적인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거죠. 이혼 사유가 될 정도의 무시가 되려면 폭언을 여러 명이 있는 곳에서 모욕적인 언사, 욕설을 하는 정도, 그리고 이게 지속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년간 뭐 처가 또는 시댁에서 무시와 냉대를 하는 언사,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나가서 돈을 벌어와라. 너는 뭐다 욕설을 섞여가면서 하는 그런 말들, 그러한 폭언에 이를 정도,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말, 이런 것들이 수년간 반복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이 증거는 녹음 파일이 있거나 아니면 주변 친척들의 사실 확인서 등을 통해서 입증이 되면 무시, 냉대, 부당한 대우에 대한 입증 자료가 입증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이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처럼 단지 경제적으로 좀 무능해서 자격지심에서 기반된 어느 정도 무시와 냉대 수준만으로는 사실상 상대방의 기책이라고 주장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거를 1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이 남성이 이혼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물론 아내도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지원하고 지금 자녀들도 내가 다 키웠는데 내가 왜 이혼 소송을 당해야 되냐. 오히려 억울해 하셨죠. 실질적으로도 그러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라고 주장하셨고 이 남성의 이혼 청구는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장기로 별거를 하면 이혼될 수 있냐. 뭐 5년 정도 별거를 했던 사건도 있는데요. 그 건 또한 기각이 됐습니다. 그 건은 이제 그것도 이제 남자분이셨는데, 남자분이 이제 집을 나가셨는데, 여성분은 공무원이셨고, 남성분은 어떤 기업의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이 망했죠. 망해서 이제 혼인기가 한 25년 정도 됐었을 때,
남성분은 할 일이 없으니까 일용직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의 바닥을 치신 거죠. 왜냐면 그전에는 어떤 기업의 오너 역할을 하시다가 갑자기 사업이 망하면서 일용직을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집에서 가장으로서 존중도 받고 본인도 나름 떳떳하게 이제 내세우면서 뭐 생활을 하신 거죠. 근데 본인이 사업이 망한 이후에 일용직 일을 하니까 이제 아내분이 이제 직업의 특성상 좀 잔소리가 좀 많긴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도 뭐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고 또한 자녀들한테 집중한다, 자녀들의 교육에 집중한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남편한테는 좀 소홀히 한 부분은 분명히 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 더 이상 이 여자랑 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더군다나 이제 이 여성이 남편이 실직을 했고 이제 일용직을 하니까 본인이 돈을 벌고 있지만 생활비가 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했는데 이제 주식 투자로 한 5억 정도를 이제 날린 거죠. 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적은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투자해서 5억이 없어집니다. 그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남편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이 남편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라는 주장뿐만 아니라 5년 동안에 별거를 했고 아내가 그 기간 동안에도 자기한테 소홀히 했고 더군다나 아내한테도 귀책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내가 주식을 날렸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나랑 동의도 없이 주식해서 5억이라는 큰 돈의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지 않았냐. 이 또한 귀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관계는 종료되어야 된다. 해소돼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혼 청구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혼 청구 또한 기각이 됐습니다. 이 남편이 제일 처음에 5년 전에 집을 나갈 때 일방적으로 가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본인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한 거죠. 본인이 무시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숨막혀서 못하겠다.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이후에 그럼 남편이 돌아오라고 노력을 했냐? 사실 그렇게 하지도 않았던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아내분은 시부모님한테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한테 연락을 하다가 더 노력을 하지 못한 이유는 남편이 연락을 차단하고 아내한테 더 이상 당신이 나한테 연락하면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는 무서웠던 거죠. 내가 더 연락을 하고 싶지만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아내가 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편한테 어떤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시부모님한테 이제 예를 들면 뭐 경조사가 있다. 아니면 명절이다. 그럴 때마다 찾아뵙고 그다음에 용돈을 드리고 선물을 택배로 보내고 했던 내역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출해서 어쨌든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주식 투자한 부분은 이제 물론 남편이랑 상의를 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실직 당하고 본인 혼자 버는 돈으로는 살림이 어렵고 생활이 어려웠고 그리고 주식 투자라는 것이 내가 도박이라는 것과는 다르게 내가 자산을 불리기 위해 좀 증액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 건 또한 이혼 청구가 기각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판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혼인도 당사자의 의사 합치에 따라서 혼인을 했기 때문에 이혼 또한 마찬가지다. 일방적으로 상대방한테 내가 서운함을 느끼거나 또는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이전의 애정이 상실됐다. 또 성격 차이다. 는 등의 어떤 이유만으로는 이 혼인 생활을 깨트릴 순 없다. 그렇게 쉽게 혼인 생활을 깨트릴 거면 혼인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혼인도 신중해야 되지만 이혼 또한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두 사람이 혼인을 할 때 약조를 하죠. 우리가 평생 서로 아내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최선을 다하며 생활할 것을 약조합니다. 거기에는 내포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서로 한 몇십 년 동안 다른 환경에서 다른 가정에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서로의 성격과 가치관, 생활 습관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하기로 약조를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서로 이해하고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되려면 적어도 더 큰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되고, 또한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적어도 유책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인 겁니다.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이제 1심, 2심에서는 이혼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성립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는 1심, 2심에서 남편의 귀책이 있고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였기 때문에 그 1심, 2심에서는 이혼이 기각됐지만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시하였냐고 보니 이 남편이 이혼 청구가 1심, 2심에서 기각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녀들, 그다음에 아내에 대한 부양료를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지속적으로 면접 교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내 또한 이제 남편이 아이들을 보고 싶다, 아이들이랑 연락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오히려 연락을 차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 아내가 이전에는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싶고 다시 회복하고 싶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남편이 아이들이랑 연락하는 것을 차단하는 행동은 혼인 생활을 회복하고 싶다라는 사람의 태도가 아닌 거죠. 즉, 대법원에서는 이 아내의 혼인 유지 의사를 믿지 않는 게 된 겁니다. 정말로 이혼을 하기를 원하지 않고 혼인을 원했다라면 남편과 아이들의 연락과 소통을 막지 말았어야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방해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이 남편도 본인의 귀책을 상쇄할 정도로 노력을 했고, 아내도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는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라고 하여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이혼이 인용됐습니다. 이전 홍상수 감독이 아내에 대해서 이혼 청구를 했고 이혼 청구가 기각이 됐었죠. 그 당시에 이제 이혼 청구가 기각이 됐을 때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라도 다시 이혼 청구를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해서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도 인용이 될 수 있을까? 만약 이 기간 동안에 처음에 이혼 청구가 기각되고 지금까지 아내에 대해서 또는 자녀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역할을 다했다면 이혼 청구가 인용이 될 여지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노력이 전혀 없고 여전히 아내, 본인의 본처와 자녀들은 뒷전으로 하고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또다시 이혼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이혼 청구는 기각이 될 겁니다. 이렇게 혼인 생활은 부부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설령 서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노력해서 맞추도록 이 평생의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사소한 어떤 문제만으로는 쉽게 이혼이 되지 않는 거죠. 그것이 두 사람 간의 약속인 거죠. 부부는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평생 함께 걸으며 고락을 함께 나눈 동행자입니다. 황혼 이혼을 생각하기 전에 긴 세월 함께 해온 깊은 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황혼 이혼에서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